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공개 처형의 이유는 세력 다툼이었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성택의 친인척은 모두 처형되었고 어린아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살은 장성택 세력에게 향했고 외교관 김태영 씨도 숙청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가혹한 고문 뒤 이루어지는 공개 처형. 옛날 이야기가 아닌 김정은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정은의 권력 싸움으로 목숨을 빼앗길 뻔한 김태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전 북한 외교관 김태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양 중심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보통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층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죠.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의 풍경은 제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관이었고 그것은 곧 국가가 인정한 엘리트라는 의미였습니다. 외교관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당에서 인정받는 집안 출신이어야 했죠. 성분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외교관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일 빨치산 출신이셨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26살에 외무성에 발령받았습니다. 외교관의 생활은 평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외화상점에서 수입식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중국산 화장품을 쓸 수 있었고 아들에게는 외국산 장난감을 사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파견의 기회였습니다. 북한에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 그것은 곧 자유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매주 생활총화자 합의판 모임가 있었고 항상 수령님에 대한 충성 맹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영도 따라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해외 파견 명단이 발표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태영 동무 베트남 주재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발려. 그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동남아시아 그것도 베트남이라니. 사회주의 형제국가지만 개혁개방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년간 근무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출국 전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보이부에서 나온 요원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교육시켰죠. 해외에서 조국을 배신하는 자는 가족까지 대가를 치른다.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평양에 남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질과 다름없었죠.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었습니다.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조심해요.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나는 공화국에 충실한 일꾼이야. 그때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체제에 충성하는 외교관이었고 조국을 배신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의 높은 아파트에서 특권을 누리며 조국에 대한 충성으로 가득 찬 채로요. 그 모든 확신과 자부심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트남행 비행기는 저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갔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대사관 청사는 한적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외교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안은 평양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보이부 요원들이 늘 우리 곁을 맴돌았습니다. 해외에 나와도 당의 눈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죠. 대사를 비롯한 모든 외교관들이 모였고 평양에서 송신된 특별 방송을 시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TV 화면이 켜지자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과 혁명의 원수 종파분자 장성택을 숙청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성택. 그는 단순한 고위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이자 사실상 권력 서열 2인자였던 인물이었죠. 그런 사람이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그가 공개 재판장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죄목이 낭독되었습니다. 당에 대한 배신, 국가재산 횡령, 음모행위. 나열되는 죄목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이것이 바로 당을 배신한 자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주변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장성택 계열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무성에 들어가기 전 잠시 대외경제협력위원회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장성택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서였죠. 비록 짧은 기간이었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었지만 그때 알게 된 선배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장성택과 가까운 라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업무상 인연이었을 뿐인데 이제 그것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평양에서 전문 전보이 도착했습니다. 장성택 계열 인사들에 대한 전면 조사 착수. 모든 해외 공간 직원들은 과거 연관 관계를 자진 신고하라. 대사관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지, 누가 조사를 받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선배와 식사한 것이 문제가 될까? 협력위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내 이름이 남아있을까? 사소한 것들이 전부 죄가 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본인이 직접 잘못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숙청되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죠. 일주일 후 대사관 보이부 책임자가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그가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김태영 동무, 당신이 대외경제협력위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있군요. 당시 상급자가 누구였습니까?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김철수 과장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사적으로 만난 적은? 아닙니다. 순전히 업무상 관계였습니다. 신문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제 대답의 앞뒤가 맞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왜 긴장하십니까? 떳떳하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이부 요원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아님을 끊임없이 소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면담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는 그저 국가를 위해 일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심하는 것,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양에 있을 아내와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표적이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충성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언제든 누명을 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한 조국이라 불렀던 북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대사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동료들끼리 점심을 함께 먹고 가끔 농담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복도에서 2~3명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조차 의심받을 수 있었죠. 무슨 비밀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닌가? 그런 눈빛들이 사방에서 느껴졌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사관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전화통화는 도청되었고 이메일은 검열되었죠. 심지어 숙소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룸메이트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꼬대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아비판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전체 직원들이 모여 생활총화를 했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사상적 문제점을 고백하고 동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죠. 나는 이번 주에 혁명 영화를 보면서 졸았습니다. 수령님께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의 자아비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했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동무회가 지나쳐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역으로 비판받았으니까요. 어느 날 제 차례가 왔을 때였습니다. 한 동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태형 동무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김 동무가 베트남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을 봤는데 현지인들과 너무 친근하게 대화하더군요. 외교관으로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채소 가격을 물어본 것뿐인데 그것마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제 경계심이 해이해졌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 무렵 평양에서 또 다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장성택 계열 숙청 2차 명단 발표. 관련자 전원 소환 조치. 명단에는 제가 협력위에서 알고 지냈던 선배 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대사관당 비서가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태형 동무 평양에서 당신에 대한 추가 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력위 근무 시절에 대한 자세한 자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자수서. 그것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 비서는 차갑게 대꾸했죠. 그건 당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동무는 그저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수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을 되살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쓰면 오히려 의심받는 것 아닌가? 아니면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건 아닐까? 아무리 써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무엇을 해도 유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보이부 사람들이 집에 자주 와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더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평양에서도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밤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반짝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자유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 그 순간 처음으로 금지된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어떨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가족이 평양에 있었고 탈출하면 그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대사관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이부의 눈을 피해 나갈 방법이 없었죠. 저는 다시 자수서 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평양으로 소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일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행동하면 당에서 나를 믿어줄 거야. 그 순진한 믿음이 저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대사관당 비서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김태형 동무 평양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다음 달 귀국 명령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국 명령. 그것은 곧 체포를 의미했습니다. 정상적인 귀국이라면 최소 6개월 전에 통보하고 가족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그것도 급작스럽게 소환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미 비슷한 사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주중국 대사관의 한 참사관이 똑같이 긴급 귀국 명령을 받았는데 평양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부에 연행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후 그의 소식은 아무도 듣지 못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신문을 받을 것이고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아내와 8살 아들도 연좌제로 함께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죽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금지된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탈북. 그것은 외교관인 제게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탈출하거나 아니면 평양으로 돌아가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사관은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출입문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CCTV가 사방을 감시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다녀야 했고 일정표를 미리 제출해야 했죠. 보이부 요원들은 늘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이 감시망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은 엄격히 통제되었지만 업무상 필요한 외교 문서를 검색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몰래 한국 대사관의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하노이 시내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하지만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택시를 타면 기록이 남을 것이고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때때로 야간 당직 근무가 있었습니다. 당직자는 혼자 남아 전화를 받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이었죠. 다음 주 제 당직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유일한 기회다. 당직 중에는 보이부 요원들도 대부분 숙소로 돌아갑니다. 물론 CCTV는 여전히 돌아가지만 적어도 직접 감시하는 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외교관에게는 소액의 현지 화폐가 지급되었지만 큰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모아둔 미국 달러 300불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택시비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속옷 안쪽에 꿰매 숨겼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저녁마다 평양에 있을 아내와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탈출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북한의 연좌제는 냉혹했습니다. 탈북자의 가족은 최소 정치범 수용소행이었고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는 대가로 그들은 지옥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탈출 계획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전화는 도청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나 곧 평양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체제에 충성했고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과연 이럴 자격이 있나? 죄책감과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당직 날이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대사관 뒷문으로 나간다. 나무 사이로 돌아서 큰 길로 나간다. 택시를 잡는다. 한국 대사관 주소를 보여준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이었으니까요.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교관 김태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한 명의 탈북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직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손에 땀이 계속 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동료 하나가 물었죠. 김동무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좀 피곤할 뿐입니다. 오후 6시 당직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숙소로 돌아갔고 대사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보이부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일정 없죠? 긴급 상황 있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간 후 대사관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녁 10시 저는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CCTV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각도를 파악해 두었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누가 들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가족들은, 아내와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사관 뒤편에는 작은 숲이 있었고 저는 계획대로 나무 사이를 돌아 담장 너머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죠.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몰랐던 저는 미리 준비한 종이에 한국 대사관 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운전사에게 종이를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자가 오는 건 아닐까? 하노이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사관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실에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문을 닫은 건가? 저는 택시에서 내려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자동응답기 소리였습니다. 업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긴급한 용무는 내일 오전 9시 이후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저는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동응답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대사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는 대사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가 다가와 뭔가 베트남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표현했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리에서 저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북한 대사관에서 이미 내가 사라진 걸 알았을 거야. 곧 찾으러 올 거고 나는. 두려움과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체포될 것이 뻔했죠. 일단 숨을 곳이 필요하다. 저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거리를 헤매며 저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보자. 이번엔 업무 시간에. 하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는 이미 저를 찾고 있을 것이고 베트남 경찰에도 수배를 요청했을 겁니다. 저는 공원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한국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입니다. 큰 나무들이 있고 분수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이 다른 직원과 무언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눈에 띄지 않게 기다리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지나갔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사람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북한 대사관에서 보낸 사람은 아닐까? 저 차는 왜 계속 이쪽을 맴도는 거지? 편집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북한 대사관 공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 대사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김태영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공원 정문으로 나가세요. 거기서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가시고 다시 택시를 갈아타세요. 절대 직선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갔다가 다시 내려서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세 번째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 같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택시를 탈 때쯤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대사관으로 오세요. 정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오십시오. 택시가 한국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서둘러 내렸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고 옆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김태영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들은 저를 재빨리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땅인가요? 한 직원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 이제 안전합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곧 대사님께서 오실 겁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구나.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아내와 아들 생각에 그들을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시 후 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사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측에서 당신을 송환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북한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외교관 김태영은 정신이상 상태이며 즉각 송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도 압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은 단호했습니다. 김태영 씨는 자유이사로 대한민국 보호를 요청했으며 우리는 그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대사관 안에 머물렀습니다. 밖에서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베트남 경찰이 조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은 저를 철저히 보호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정말 자유로운 나라구나.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대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출발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대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평양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와 죄책감,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기 출발 당일 대사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는 끊임없이 항해 전화를 걸어왔고 베트남 정부에도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사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4시 대사관 직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출발 준비하세요. 저는 챙길 것이 없었습니다. 몸에 걸친 옷과 북한 외교관 신분증뿐이었죠. 신분증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라지는구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죠. 저들은 자유가 당연한 거구나.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를 위해 일했으니까요. 공항 VIP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탑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이었죠.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고 베트남 공항 보안 요원들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북한 측에서 마지막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절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저희만 따라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에스코트하며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나타나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비행기 계단을 오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노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히 앉으세요. 그 친절한 말투에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옆자리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륙하면 정말 안전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이륙하게 해주세요.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용서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죠. 불고기와 밥, 김치가 담긴 트레이를 받아들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평생 먹어왔던 음식인데 왜 이렇게 낯설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날아갔습니다. 3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새로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 가는구나.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의 충격과 함께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고 저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가 기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그 생각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더 이상 북한 외교관 김태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정착 과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정중했고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 뒷문으로 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밤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이었죠. 처음 며칠간은 신원조사와 건강검진이 이어졌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힘드시죠? 라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아들 꿈을 꾸었고 깨어나면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자유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 법과 제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세요라는 말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평생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제게 선택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처음 혼자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외로움과 자유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눴고 서점에는 온갖 책들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로운 나라구나. 북한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썩어 빠진 자본주의라고 배웠던 세상은 사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는 곳이었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부터 달랐습니다. 북한식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고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어려웠습니다. 외교관 경력이 있었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장벽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 베트남어 실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출신을 알고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김 대리님,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런 평범한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인간관계였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탈북자 수기가 진열되어 있더군요. 그 책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이야기를 써야겠다. 북한의 진실을, 외교관으로 본 체제의 민낯을, 그리고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을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할 순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밤중에 보이부가 문을 두드릴까 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은 아픕니다. 북한에 남겨진 아내와 아들,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누리는 자유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북한 외교관 김태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